네, 과목마다 이게 라떼 토크 오프닝을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좀 하나를 정해놓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정한 주제는 이제 리퀘스트에 라떼 토크 옛날 얘기 같은 걸 꽤 많이 요청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학생들이랑 뭐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한번 해봤는데, 어, 그 옛날 외식 유행이었어요. 외식 유행인데 카페 팬멜 패스트푸드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 타이밍이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팸레를 많이 갈 테니까 팸레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요즘 유행이 지나갔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한때는 정말 많았는데, 어,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꽤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여기 밑에 주제 중에 하나로 넣은 거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TGI가 조금 남아있나요? 네, TGI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드포 갈릭, 뭐 그 정도 남아 있겠죠. 빕스, 빕스랑 애슐리가 아직 있구나. 예, 뷔페 스타일. 아, 제가 대학교 때,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있었나, 애슐리는? 빕스는 조금 후반부터 있었던 것 같고, 예. 아웃백이랑 TGI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TGI,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을 리도 없었고 원래도 뭐 늦게 생긴 거고 제가 어릴 때 뭐 있지도 않았고 뭐 제가 살던 동네에 있을 리도 없었고 포항에 있었나? 네, 고등학교는 포항에서 다녔으니까 있었나요? 있었을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없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 대학교에서 만난 서울 친구들, 대도시 친구들이 그런 거 얘기할 때 도대체 뭘까 싶기도 했었고 그 나중에 가보고는 저희 친구들이랑 대학교 한 2, 3학년 때쯤부터 좀 가게 됐던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일 먼저 생긴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TGI 프라이데이즈입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TGI 프라이데이를 우와 TGI 프라이데이 홈페이지 없어졌네 세상에. 잠시 화면을 전환을 할게요. 예, TGI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와 TGI 프라이데이 요렇게 생긴 간판 아시죠? 네, 이렇게 생긴 간판이 있는데 예. 아니 요런 식의 디자인으로 돼 있죠. 요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네, 가게들입니다. 이게 전부면은 다 수도권에 있고 대구랑 부산 정도에 있고 대전에는 없는 거네요. 네. 없네요. 네. 없네. 아예. 그럼 뭐 아무데나 한 군데 좀 오래됐을 것. 대전점이 있구나. 네, 대전점이 있네요. 네, 대전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전점이 있구나. 롯데백화점이 있구나. 네. 안 가봐서 몰랐네요. 아무튼 이 TGI는 요런 디자인이 요런 스타일인데 예, 테이블이 잘 안 보이네. 빨간색, 흰색 이렇게 막 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크랜베리 호두빵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네,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아무튼 그러면 그 점원 서버들이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명찰이 있는 것도 특이했고 무릎을 꿇고 주문 받으러 올 때 테이블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요 정도 가슴만 올라오는 상태로 이렇게 주문을 지금도 그렇죠 아마? 이렇게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이렇게 손님을 왕처럼 모시는 이런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좀 이게 좀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싶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죠. 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외식 문화가 지금처럼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뉴의 종류라던가 또 그런 좀 정돈된 깔끔한 흔히 말하는 이제 인스타 재질의 음식을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끼리 가서 먹을 만한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이제 부응하는 가게를 운영을 한다. 디자인도 예쁘고 메뉴도 좀 맛있으면서 좀 깔끔하고 요리도 좀 예쁘고 같이 먹으면서 즐거움이 있고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가격이 올라가면 대신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린 그런 상황이었죠. TGI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먼저 유명해졌는데 되게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지금 가격이나 그때 가격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왜냐면 그때는 뭐 학생 식당 밥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땐 제일 싼 거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했고요. 주로 먹는 밥이 2,000원 정도. 나가서 사 먹는 그 점심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학생들의 소울푸드 제육덮밥이나 돈가스 이런 것들은 3,000원 이었어요. 그냥 고정가 3,000원. 밥은 3,000원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덮밥류라든가 이런 건 거의 다 3,000원이었어요.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은 1인당 2만 원, 3만 원을 쓸 각오를 하고 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음식인 거죠. 그래서 TGI가 처음 생겼었고 TGI가 이제 이름이 Thank God It's Friday 이런 뜻이에요. 뭐 사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에요 뭐 이런 거죠. 불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TGI 생겼었고 지금은 없어진 뭐 베니건스라던가 베니건스가 아마 없어졌죠. 또 뭐 그 전에 코코스라든가 스카이락이라든가 이런 거 코코스 스카이락은 아마 일본에서 생겨서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양식을 즐기는 고기 메뉴나 파스타, 샐러드 뭐 이렇게 시켜서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메뉴들이 일반화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꽤 많이 생겼었죠. 방금 말씀드린 베니건스, 뭐 코코스, 뭐 TGI가 코코스보다 나중에 생겼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매드포 갈릭으로 또 이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 브랜드들이 꽤 많았어요. 토니 로마스도 있었구나. 토니 로마스도 있었고 꽤 많았어요. 그래서 베니건스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니건스는 이런 스타일로 디자인, 초록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요. 베니건스는 몬테크리스토라는 쉽게 말해서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를 튀긴 것 같은 요거 엄청 느끼한 샌드위치 튀김 같은 거. 간판 메뉴가 샌드위치 튀김 몬테크리스토. 이게 엄청 맛있는 것도 맛없는 것도 없는 그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백도 있었죠. 지금도 있는 아웃백. 그래서 뭐 아웃백, 베니건스, 뭐 방금 말씀드린 TGI 이런 걸 가면은 뭐 되게 이제 큰맘 먹고 가거나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가거나 뭐 좋은 날, 기념일 뭐 이럴 때 가거나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아무 때나 가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종류의 가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생기다가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게 뭐냐면은 이제 빕스류가 생긴 거예요. 빕스가 이제 CJ에서 만든 거죠. 빕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샐러드 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놀랍게도 샐러드 바는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유행을 했어요. 제 기억에 따르면 미스터 피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피자헛이 샐러드 바를 운영했었어요. 피자 가게가. 그래서 메뉴를 시키면 그때 접시를 딱 한 번만 주는 거였어요. 그때는 마음껏 퍼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막 과일, 사과나 이렇게 넓적한 뭔가를 이렇게 최대한 접시에 깔고 그거를 감자 무스 같은 걸로 이렇게 콘크리트 하듯이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더 넓게 만든 다음에 위에 비속어 쓸 뻔했네요. 이만큼 쌓아 올리는 그런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잘 해서 이제 많이 나눠 먹는 그런 거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샐러드 바가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빕스가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샐러드를 먹으러 어디를 간다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빕스랑 애슐리가 생기기 전에는 애슐리는 좀 더 나중에 생겼고 빕스가 제가 대학교 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풀 먹으러 가는 거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을 먹으면 너무 내가 2만 원을 주고 풀을 먹어? 그런데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거를 시키면 샐러드 바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이제 합쳐지는 거니까 보통 스테이크나 무슨 요리를 하나 시키고 이제 샐러드를 먹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아니면 둘이 가면은 큰 메뉴를 하나 시키고 한 사람은 샐러드 메뉴만 시키고 그렇게 먹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빕스, 그 다음에 생긴 게 애슐리, 또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런 식으로 유행했던 게 세븐 스프링스 같은 종류의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뭐 몇 개 있었는데 기억이 예, 까르네 스테이션 같은 것도 있었고요. 시즐러도 있었고요. 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꽤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는 게 되게 어떤 즐거운 일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대학생 용돈을 생각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되게 좀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으면은 네, 뭐 분명합니다. 특히나 세븐 스프링스를 제가 꽤 좋아해서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의 제 아내와 자주는 아니고 꽤 갔었는데 그게 뭐 약간 친환경, 지금으로 따지면 유기농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컨셉을 잡아서 사실은 거기 가서도 저는 스테이크 좋아해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스테이크는 그다지 좋지 않아서 스테이크 먹는 게 좀 삽질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샐러드가 굉장히 좀 나름 고급진 게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샐러드바 종류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샐러드바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어차피 많이는 못 먹으니까 남자들은 일단 양을 채워야 되니까 샐러드바에 가면 뭐 이거 딱히 그런데 샐러드바 뷔페를 이제 즐기는 문화가 패밀리 레스토랑 방금 말씀드린 빕스, 애슐리, 세븐 스프링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보편화되면서 특히 이제 외식을 잘 즐기는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돈을 조금 더 내고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음식을 디저트까지 맛볼 수 있으면 시간도 꽤 많이 보낼 수 있고 되게 즐겁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이 없어지고 그냥 전문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당시에도 샐러드바 프랜차이즈가 처음에 막 생기다가 아예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뷔페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뭐 대전에도 뷔페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뷔페로 이제 점점 고급 뷔페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아예 호텔 뷔페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생 때까지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패밀리 레스토랑이 좀 낯설었을 건데 네, 아무튼 저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패밀리 레스토랑은 네, 마르쉐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10몇 년에 아마 망해서 없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샐러드바 패밀리 레스토랑도 아니고요. 되게 특이한 형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마르쉐라는 그 말 자체가 프랑스어일 거예요. 아마 프랑스어로 마켓, 시장이라는 뜻인데 그 레스토랑을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전담 서버가 자리를 정해줘서 앉게 해줘요. 그러면 앉히면은 그 보통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제 뭐 샐러드바가 있으면 샐러드바에 가서 내가 접시를 들고 떠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단품 스테이크나 파스타나 뭐 이런 요리를 시키면은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로 그 안이 시장처럼 돼 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 이렇게 시장처럼 돼 있어요.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여기 접시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이죠?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이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게 안이 이게 많지도 않았어요. 되게 엄청
그 가격도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보다도 오히려 비싸고 네, 사람들이 걸어 다니죠. 황당하죠.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접시를 줘요. 접시는 뭐 주지도 않고 뭐 그냥 가서 꺼내면 돼요. 여기 보면 유럽 그 시장처럼 이렇게 무슨 알프스 소녀처럼 입은 점원들이 있고요. 그러면 요 각각의 시장의 가게처럼 보이는 요 각 창구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을 하면 내 빌지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번호 같은 걸 주면은 다 되면 다시 또 받으러 가야 돼요. 스테이크면 스테이크, 뭐 몽골리안 돈 같은 것도 있어서 그 징기스칸 요리 같은 게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가서 또 사서 받아야 돼요. 받아와서 내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걸어 다니면서 유럽 시장의 어떤 현장감을 즐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장점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분위기도 약간 테마파크처럼 되게 잘 꾸며져 있었고 그런 건 뭐 좋아요.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사서 고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싸다는 것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둘이서 가서 먹으면 6, 7만 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2000년 정도에. 그러니까 정말 정말 큰맘 먹고 이렇게 가서 먹는 거였고 가서 먹으면서도 야 이게 내가 진짜 와 큰맘 먹고 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주 비싼 파인 다이닝 뭐 그런 건 그때 알지도 못했지만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스테이크 전문점에 가도 1인당 한 3, 4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더 비싸니까 이거 왜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도 뭐 분위기가 좋고 음식도 다양하고 해서 되게 꽤 인기 있는 어떤 데이트 코스 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더 놀랐던 거는 여기가 맥주 같은 것들도 파는데 맥주가 굉장히 비싼데 여기서 이제 회식을 하는 직장인들이나 그 회식을 하는 커플이나 친구들, 직장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되게 놀랐던 또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중에 꽤 부유한 친구가 있어서 저도 한번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데리고 가서 맥주를 한번 실컷 먹게 해줬던 실컷이라고 했죠. 한 1인당 2병, 3병이죠. 뭐 제가 술도 잘 못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지금은 사라졌지만 되게 독특한 컨셉이었던 패밀리 레스토랑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어떤 기억인가요? 저는 이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도 존재하는 매드포 갈릭 그리고 매드포 갈릭이랑 같은 회사였던 토니 로마스는 립 전문이에요. 립. 네. 그 두 군데를 꽤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네. 매드포 갈릭의 그 갈릭 스노잉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토니 로마스의 그 립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토니 로마스는 없어졌고 매드포 갈릭은 대전에도 있죠. 그래서 한번 대전에서는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패밀리 레스토랑 언제 가시나요? 혹시 같이 갈 파티를 만들면 저도 한번 끼워주세요. 엠빵입니다. 또 여러분들 뭐 의견 있으면 전해주시고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경제성 중간 점검 피드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본인의 수업 참여도는 했을 때 보라색이 제때한 거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제때 못한 건데 대체로 다 제때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가 살짝 밀렸네요. 과제 수행도 살짝 밀린 경우가 있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때해 주십시오. 이게 더 높아야 되는데 보라색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가? 이게 제가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비용 편익 분석 이번에 진도 더 올라갔는데 이걸 넣었는데 이걸 또 응답을 했어. 나한테 누가 얘기를 했어야지. 당연히 이제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확 튀었냐면 이제 대안선택법으로 들어가면서 확 튀었어요. 그러면서 현자가치법, 내부수익률법까지 진도가 나간 상태였는데 요 파트가 요 앞부분에 비해서 확 어려워졌다라고 느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사실은 요 계산하는 게 좀 지루하고 오히려 복잡한 형태가 많고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문제를 간단하게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뷰할 수 있는 형태, 이걸 복습할 수 있는 형태의 과제나
아니면 세션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대안 선택들을 좀 어렵게 느끼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또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걱정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도 속도는 뭐 보통 다 3을 찍어요. 예, 빠르다 하고 느리다 하고 하면 이제 더 빠르게 할까봐 싫고 그래서 보통 다 여기를 찍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질문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 과목을 하는데 다 그냥 3만 찍으니까 좀 다른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업 활동이 어려운가? 동영상 강의 시청이 어렵다. 설명을 제가 어렵게 하나요? 과제 수행이 어렵다는 건 꽤 많네요. 요 두 개에 비해서 과제 수행이 어렵다라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과제 풀어온 걸 보면 제가 절반 이상 맞으면 이제 된다라는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은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대안선택법 초기까지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주관식 문제 스프레드시트로 내는 경우에는 좀 많이 헤매는 모습이 보여서 그건 걱정이 됩니다만은 네, 제가 풀이를 그래도 좀 올려드리니까 풀이를 보면은 괜찮은지 그것도 한번 피드백을 봐야겠네요. 풀이를 보면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지.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좀 난감해지긴 하네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수업 활동에 쓰는 시간은 네, 자습이 좀 짧아요. 과제 수행과 동영상 강의 시청에 비해서 자습하는데 수행 시간이 좀 짧고 자습이 30분 이하 그리고 과제 수행도 30분 이하. 이분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동영상 강의 시청도 10분 이하. 이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 학생이 누군지 따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러시면 제대로 성적을 받기가 참 힘들 거예요. 네. 당연히 과제 수행하는 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동영상 시청도 그 정도 걸려야 되고 자습도 그 정도 걸려야 돼요. 3학점 과목인데 동영상이 좀 축약을 한 대신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동영상을 다시 보라고 이제 디자인을 해놓은 거니까 원래 3학점 과목이라면 실제 강의를 듣는 게 3시간가량 자기가 자습 복습하는 데 3시간가량 6시간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님도 그 정도 써요. 그 교수님은 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수행하는데 보통 학점의 2배 정도의 시간은 최소로 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것도 안 쓴다는 거는 이걸 빠삭히 알고 있는 나도 그 정도 시간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적은 시간을 쓴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이 과목이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려워서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런 대답을 했겠지만 선생님으로서는 조금 걱정이 된다. 특히 이 자습 파트는 약간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주요 활동 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걸 모르면 이걸 4분의 1이나 25%나 모른다고?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왜 모르지? 이게 좀 또 궁금한 게 질의응답 탭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어쩌자는 거죠? 왜 이러시는 거죠, 저한테? 네, 이건 좀 이거랑 다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강의 계획서를 이쪽만 열어보시는 건지 탭이 순서가 일반 강의 계획서 그 다음에 이게 2번 이게 3번인데 이걸 이게 클릭하다 보면 이게 있다는 건 알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중 김교수에게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근데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맛보기 강좌 강의 소개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받아들일게요. 유튜브 댓글이나 구글 클래스룸 댓글을. 근데 선호하는 게 이거인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안 달아.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전화를 하셔도 되고 찾아오셔도 돼요. 네. 뭘 하셔도 좋으니까 오세요. 네. 오시는 질문을 하세요.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대한 의견을 쓰세요.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네, 그냥 점 찍어도 되긴 돼요. 네. 점 이러면 이제 점을 찍을 때의 표정이 상상돼서 약간 움찔하긴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깔끔하다. 뭐 되게 고마운 말이고요.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들으면서 정리하기 편해요. 이게 제 의도에 제일 부합적인 얘기고 부합되는 얘기고 여기에 요 의견 보조적인 내용이 더 적혀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과 합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교육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백지도 형태의 강의 자료가 제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적혀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를 때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거기를 좀 채워나가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강의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은데 요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거기에는 막 이것저것 적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보시면서 따라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복습할 때 유용하고요. 마지막 페이지 사진. 네, 내년에 또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 할 텐데 그때는 또 다른 사진을 올리도록 할게요. 스프레드시트 예제를 항상 올려드리려고 신경을 쓰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필요한 내용이 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깔끔한 형태에 제가 꽤 집착을 하는 편이고 저 자신이 이제 시인성,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것에 좀 가치를 높이 두는 편이라 네, 그렇게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필기할 공간이 많다. 이것도 의도된 거고요. 그런 제 의도가 잘 반영된 것 같아서 좋네요. 요 의견 중요한 내용들이 강의 자료에도 적혀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같은 내용인데 백지도 형태로 의도를 한 거라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적어서 채우면 가장 좋은 그런 강의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대한 의견 짧게 여러 개를 올려주셔서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올리면 사실 오프닝 넣고 뭐 편집하는 게 좀 더 귀찮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이 작년부터 되게 많이 나와서 최대한 짧게 쪼개서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억하지? 이거 네. 항상 숙제죠 뭐. 재밌는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이가 적당합니다. 같은 의견이네요. 어렵지만 기본부터 알려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은 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네. 20분 전후의 길이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해주시네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창피해 하지 말고 나만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들 몰라요. 이 부분 좀 추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짧게 여러 개로 돼 있어서 좋다. 아이스 브레이킹 이것도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19년도보다 흰머리가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이죠. 사실인데 어쩌겠습니까? 네, 즉시 질문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이게 참 아쉽습니다. 네, 빨리 대면 수업 지금 곧 대면 수업이 이제 다시 재개되거나 부분적으로 재개될 것 같은데 빨리 대면 수업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소리도 적당하고 말의 빠르기도 적당합니다. 네, 신경은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좀 빨라지고 또 어떨 때는 좀 느려지고 이거는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약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해가 잘 된다. 다행이고요. 분량도 적당하다. 이 말이 맞네요. 동영상 길이가 길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은 편인 것 같습니다. 소리를 꽤 제가 조절을 많이 이렇게 동영상 편집할 때 해놨는데 소리가 작아진 동영상이 있다면 저한테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를 직접 설명해 주셔서 좋습니다. 예, 예제를 좀 많이 풀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도 따로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제에 대한 의견을 쓰세요. 과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네, 어렵군요. 해설 강의가 바로바로 올라와서 네, 그렇죠. 다행이네요. 네, 해설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과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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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렵다라고 해요. 응용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네요. 조금만 쉽게 내주세요 라는 의견도 많고, 반면 또 풀이가 있어서 좋다라는 의견도 많고, 이게 이제 제가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네, 적당한 것 같다는 학생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시 몇 번을 참고하면 될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이건 이걸 활용해라. 이거는 사실은 예제를 풀어줄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과제는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거고, 실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단원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찾아봐야 되는 범위는 넓지 않아요. 그래서 탐색하면서 해보시고, 안 되면 이제 풀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렵습니다. 적당한 난이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쵸. 실질적인 것에 포인트를 좀 둬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풀이가 올라와서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풀이를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과제 난이도가 적당하다. 네, 다행이고요. 예, 영상이 올라와서 좋습니다. 복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려운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어렵긴 하지만 좀 할만하고, 그리고 좀 풀이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도대로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다행이네요. 예제보다는 살짝 어려워야 되는 게 정상이고, 좀 풀기 어렵더라도 또 그 풀이 동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의도한 바니까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 외 의견을 쓰세요. 네, 가장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학기에 꼭 졸업하고 싶습니다. 네, 4학년이구나. 어렵긴 해도 다른 과목보다 재밌습니다. 약간 제가 병 주고 약 주고 있네요. 재미있는 강의. 뭐 재밌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주차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좋아요. 제가 주차별 요약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군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은 아니고 그냥 소감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리퀘스트 받는 거예요. 주택 청약, 주식 예적금, 이거는 사실은 강의 자료에서 살짝 언급하는 건데, 네, 토스 대출 일주일 안에 바닥날 때, 네, 이거 이미 찾아봐서 이해를 하셨는데, 풍선 효과라는 건 꼭 경제적인 것에만 쓰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한쪽을 억제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됐던, 아니면 다른 어떤 요소가 됐건, 이쪽에서 뭔가를 억누를 때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규제에서 제일 많이 쓰이긴 해요. 한쪽을 규제하면은 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경우를 따지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쪽 한 곳에 거래를 힘들게 하면 다른 쪽에서 거래를 많이 해서 이쪽의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풍선 효과죠.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해외 축구팀. 좀 바뀌어요. 매번 선수 따라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해외 축구는 박지성 했을 때는 당연히 맨유 좋아했었고, 근데 그때도 첼시를 좀 좋아하긴 했었어요. 첼시랑 아스날을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 시기부터 사실은 중계를 많이 볼 수 없어서 그랬지 바르셀로나를 좋아했었거든요. 호나우지뉴를 되게 좋아하는 선수로 꼽고 있었어서,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자유롭고 플레이가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쪽을 좋아했었어요. 첼시 스타일은 그러니까 원래는 안 좋아하는데, 첼시가 이제 사실 우승은 못했지만 그 욕이 아닙니다. 시발라마 라인이라고 미드필더 라인이 완전 끝내주는 라인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압박을 하면서도 점유율이 꽤 좋았던 적이 있어서 그때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리버풀도 재밌게 하던 토레스, 제토 라인이 좀 재밌었던 시절은 좀, 그러니까 그런 꽤 번뜩이는 재미있는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시즌에 그 팀을 좋아하고, 꾸준히 좋아했던 팀은 바르셀로나였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9장까지 놀러 갔었는데, 메시 떠나고는 지금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 주식 리뷰해달라고. 글쎄요. 오징어 게임. 아, 이거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대출금리 위의 학생이랑 같은 학생인 것 같네요. 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재밌죠? 네. 어, 응용통계 공업수학 시험인데 좀 이따 치킨 시켜서. 아, 신금을 울리네. 신금을 울려요. 네. 재밌어요. 저 원래 댄스 프로그램 좋아해요. 예전에 댄스9이라는 프로그램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우파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네. 다는 못 보고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멋있죠. 춤 잘 추는 사람 되게 멋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그 아이돌 그룹 춤 보고 막 따라 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누구나 다 그랬던 시절이 다 있죠. 네, 아무튼 리뷰를 해봤는데요.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중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나머지 학기 또 운영하도록 할게요. 네, 학생 여러분들의 중간 점검 그 의견 준 거를 리뷰를 해봤고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그 제가 의도한 바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긍정적이다. 행복하다. 기쁘다. 네, 무슨 인터넷 밈처럼 대답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보람 있는 중간 점검 결과가 돼서 참 학생들에게 감사하고요. 제가 그렇게 의도했더라도 학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니까. 다만 이제 질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파트에 대해서 좀 또 다른 복습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숨 고르는 시간을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중간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라서 되게 조마조마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이제 그 강의 내용과 또 풀이 내용 이런 공부하는 학습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간 점검 응답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